좁은 문 앙드레 지드 1909년 1.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걸 책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 나는 그것을 살아내는데 온 힘을 바쳤다. 내 기력은 그 일에 소진되었다. 따라서 나는 아주 단순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갈 것이다. 기억 군데군데가 조각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거나 잊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들을 꾸미려는 이러한 노력은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을 망치고 말 테니까.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채 12살도 안 된 어린애였다. 아버지가 의사로 일했던 르하브르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게 되자 어머니는 내가 학업을 더욱 훌륭하게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파리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릭상보르 공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미스 에스버턴이 우리와 함께 지내려 왔다. 가족이 없는 미스 플로라 에스버턴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정교사로 연을 맺었다가 삶의 동반자가 되었고 그리고 곧 벗이 되었다. 나는 하나같이 온화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상복을 입은 모습 말고는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그 두 부인 곁에서 지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꽤 지났을 때 같은데 어머니가 아침 모자에 다는 리본을 검은색으로 색에서 연보라색으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걸 본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오 엄마, 그 색깔은 엄마한테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이튿날 어머니는 다시 검은색 리본으로 바꾸어 달았다. 나는 섬약한 아이였다. 내가 혹시라도 피곤할까봐 애명걸면하는 어머니와 미스 에스버턴의 호들갑스러운 보살핌이 날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그야말로 공부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화창해지면 두 분은 내가 도시를 벗어날 때가 됐다고, 도시에만 있으면 내 혈색이 창백해진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6월 중순만 되면 우리는 비콜랭 외삼촌이 매년 여름 우리를 맞아주는 르하브르 근교의 풍쾌즈 마르로 떠났다. 거리 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정원들에 비해 별로 두드러질 것이 없는 정원에 서 있는 비콜랭가의 집은 흰색의 3층 건물로 18세기에 지어진 많은 시골 집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정원 쪽 전면, 그러니까 동쪽으로 20여 개의 커다란 창문이 나 있고 뒤쪽으로도 그만큼의 창문이 나 있다. 하지만 양옆으로는 창문이 없다. 창문에는 작은 사각형 유리들이 끼워져 있는데 최근에 갈아 끼운 몇몇은 오래되어 녹색으로 퇴색된 것들 사이에서 너무나 맑아 보인다. 어른들이 거품이라 부르는 결함이 있는 유리들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 보면 나무의 허리가 휘어지고 그 앞을 지나는 우편 배달부에게 갑자기 혹이 생긴다. 직사각형의 정원은 담으로 에워싸여 있다. 집 앞에 그늘이 진 꽤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그 주위로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나 있다. 이쪽으로는 담이 낮아져서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농장의 마당이 내다 보인다. 마당의 경계는 이 고장에서는 늘 그렇듯 가로수길의 너도 밤나무들이 지어준다. 서쪽인 집 뒤편으로는 정원이 더 넉넉하게 펼쳐진다. 꽃들의 오솔길, 남쪽 과수장 앞 오솔길은 장막처럼 우거진 포르투갈 월계수와 몇 그루 나무덕의 해풍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북쪽 담을 따라 나 있는 또 다른 오솔길은 나무가지들 아래로 사라진다. 사촌 누이들은 그 길을 검은 오솔길이라 불렀고 날이 저물면 함부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 두 오솔길은 계단 몇 개를 사이에 두고 정원 아래쪽으로 펼쳐진 텃밭으로 통한다. 그리고 텃밭 안쪽 비밀문이 뚫려있는 담 너머에는 잡목님이 우거져 있는데 너도밤나무 가로수길이 좌우에서 이곳으로 이어진다. 서쪽 현관 청계에 서면 그 잡목님 너머로 고원을 뒤덮고 있는 수확한 농작물이 보인다. 그리 멀지 않은 지평선에 서 있는 작은 마을의 교회도 바람이 잔잔한 날 저녁에는 몇몇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좋은 여름날 저녁이면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작은 비밀문으로 나가 그 고장이 어느 정도 내려다 보이는 가로수길의 벤치로 갔다. 외삼촌, 어머니, 미스 에스버턴은 거기,
방치된 이회함 채석장의 초가지붕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앞의 작은 골짜기는 안개로 채워졌고 하늘은 그 너머 숲 위에서 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이미 어두워진 정원 안쪽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우리와 함께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외숙모와 응접실에서 마주치곤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 시간은 거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침실에서 책을 읽었다. 우리는 정원에서 보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삼촌의 서재에 초등학생용 책상을 배치해 꾸민 공부방에서 보냈다. 사촌 로베르와 나 그리고 우리 뒤로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나란히 앉아 공부했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줄리에트는 1살 어렸다. 로베르가 우리 넷 중에 가장 어렸다. 내가 여기 쓰고자 하는 것은 내 어린 시절 기억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만이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에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상을 당한 탓에 나 자신의 슬픔 때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지켜봄으로써 한층 날카로워진 나의 감수성이 나를 새로운 감정들에 빠져들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때이르게 철이 들어 있었다. 그 해 우리가 다시 풍괴지 마을로 내려갔을 때 내 눈에는 줄리에트와 로베르가 그만큼 더 어려 보였다. 그리고 알리사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문득 우리 둘 모두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다. 그건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에 어머니와 미스 에스버튼이 나누었던 대화가 내 기억을 확인시켜준다. 내가 어머니와 미스 에스버튼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방으로 불쑥 들어갔다. 두 분은 외숙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다며 혹은 상복을 벌써 벗어버렸다며 화를 내고 있었다. 사실 나로서는 빨간색 옷차림의 어머니를 상상할 수 없듯 검은색 옷차림의 비콜랭 숙모 역시 상상할 수 없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도착한 날 리셀 비콜랭은 모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미스 에스버튼은 늘 그렇듯 타협적인 태도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어쨌거나 흰옷도 상복이잖아요. 그 여자가 어깨에 걸쳤던 그 빨간 쇼를 상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플로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좀.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외숙모를 본 건 여름방학 동안 뿐이었다. 따라서 내가 늘 봐서 익숙한 외숙모의 옷차림, 하늘하늘하고 가슴이 넓게 파인 블라우스 차림은 아마 여름 더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옷차림을 드러난 어깨에 걸친 숄의 강렬한 색깔 이상으로 못마땅해 했다. 리실 비콜랭은 아주 아름다웠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작은 초상화는 당시 그녀의 모습, 그녀가 습관적으로 취하던 포즈대로 새끼손가락을 입술 쪽으로 살짝 구부린 왼손에 얼굴을 괴한 채 비스듬히 앉아있는 딸들의 큰언니로 착각할 정도로 젊은 모습을 보여준다. 오리 굵은 머리망이 목덜미 위로 반쯤 내려앉은 곱슬곱슬한 머리타래를 붙들고 깊이 파인 가슴께에는 검은 벨벳으로 만든 느슨한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메달이 매달려 있다. 벌럭이는 넓은 매듭이 있는 까만 벨벳 허리띠, 의자 등받이에 모자끈으로 걸어둔 챙이 넓은 밀짚 모자,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앳되어 보이게 한다. 축 늘어뜨린 오른손에는 덮인 책 한 권이 쥐어져 있다. 리실 비콜랭은 식민지 태생으로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했거나 아주 일찍 여의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로는 버려졌거나 고아가 된 그녀를 자식이 없었던 보티의 목사 부부가 거두어졌고 얼마 후 마르티니크를 떠나면서 비콜랭 집안이 정착해 있던 르아브르로 그녀를 데려왔다고 했다. 보티의 집안과 비콜랭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당시 외삼촌은 외국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린 류시를 본 것은 3년이 지난 다음 그가 가족 곁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류실에게 홀딱 반한 외삼촌은 곧 청혼을 했고 그건 부모님과 내 어머니를 큰 시름에 빠뜨렸다. 당시 류실은 16살이었다. 그 사이 보티의 부인은 아이 둘을 낳았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하게 굳어지는 양녀가 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보티의 부부가 외삼촌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라고 어머니는 나에게 설명했다. 내 짐작으로는 그 외에도 처녀로 자란 리시엘이 그들을 무척이나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르하브르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매력적인 여자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보티의 목사, 나는 좀 더 나중에 알게 된 온화하고 신중한, 동시에 순진하며 술책에는 맥없이 당하기만 하고 악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인 그 훌륭한 양반은 틀림없이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보티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분은 네 번째 아이, 거의 내 또래로 나중에 내 벗이 될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류실 비콜랭은 우리의 일상에는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어야 침실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곧 소파나 해먹에 몸을 뉘었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누워있다가 따분해져야 일어났다. 가끔 그녀는 물기 하나 없는데도 마치 땀이라도 훔치려는 듯 손수건을 이마로 가져갔다. 그 손수건은 꽃향기보다는 과일을 떠올리게 하는 미묘한 향기로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가끔 그녀는 잡다한 물건들과 함께 시계줄에 매달린 미닫이 언 뚜껑이 달린 작은 거울을 허리띠에서 꺼냈다. 그러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손가락 끝으로 입술의 침을 살짝 찍어 눈꼬리를 적시곤 했다. 자주 책을 쥐고 있었지만 책장은 거의 언제나 덮여 있었고 책갈피에는 거북 껍질로 만든 서표가 끼어 있었다. 누가 그녀에게 다가가도 누군지 보기 위해 그 눈길이 몽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자주 방심하거나 피곤해진 그녀의 손, 소파 팔걸이나 치마주름에서 손수건이나 책, 꽃이나 서표가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어느 날 책을 주우면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책을 주우면서 거기 적힌 것들이 시구들이라는 걸 본 나는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 후에도 류실 비콜랭은 우리가 모여 앉은 식탁에는 다가오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느린 마즈루카를 연주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가끔 박자를 무시하고 한 화음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도 있었다. 나는 외숙모에게 묘한 불편함, 일종의 경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어떤 알 수 없는 본능이 그녀를 멀리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그녀가 플로라 에스프틴과 내 어머니를 경멸한다는 것을, 미스 에스프틴이 그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가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류실 비콜랭,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큰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겠습니다. 적어도 화를 내지 않고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혹은 그 다음 해, 왜냐하면 늘 똑같은 무대 속에서 내 기억이 겹쳐져 가끔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때 내가 책 한 권을 찾으러 응접실로 들어간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금방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평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 같은 그녀가 나를 부른다. 왜 그렇게 쏜살같이 내 빼니 제롬? 내가 무섭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내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억지로 웃어 보이며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그녀가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진다. 너희 엄마는 어떻게 옷을 이따위로 입히니, 가엾은 녀석. 나는 그때 커다란 깃이 달린 세일러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그 깃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세일러복 깃은 이렇게 열어 젖혀서 입는 거란다. 그녀가 단추 셔츠 하나를 풀면서 말한다. 자, 보렴. 이러니까 훨씬 낫지 않니? 그러고는 작은 거울을 꺼내며 내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짝 끌어당긴다. 맨팔로 내 목을 두르고 풀어헤쳐진 내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깔깔 웃으며 간지러우냐고 묻고 손을 더 안쪽으로. 내가 소스라치던 몸을 빼는 바람에 셔츠가 찢어지고 말았다. 쳇, 멍청한 녀석. 그녀가 이렇게 소리치는 사이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달아났다. 나는 정원 안쪽까지 내달렸다. 거기서 나는 작은 물통에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갖다 대고 뺨과 목, 그녀가 건드린 모든 곳을 닦고 문질렀다. 어떤 날에는 류실 비콜랭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것은 갑자기 그녀를 사로잡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스 에스버턴은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살폈다. 하지만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비명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다. 외삼촌은 급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가 수건, 오드 콜로뉴, 에테르를 찾아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외숙모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저녁 식탁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외삼촌은 훨씬 늙어 보였다. 발작이 거의 지나가면 리실 비콜랭은 자식들을 곁으로 불렀다. 적어도 로베르와 줄리에트는. 하지만 알리사는 절대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서글픈 날들에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가끔 외삼촌이 그녀의 방에 들르곤 했다. 외삼촌은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녀들을 기급하게 만들었다. 발작이 유난히 심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어머니와 함께 응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 수 없는 그녀의 방에 있었는데 식모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가엾은 마님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만나러 갔다. 15분 후 두 분이 내가 있던 방의 열린 창문 앞을 무심코 지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게도 들려왔다. 내가 말해줄까? 저건 다 연극이야. 그러고는 음절을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끊어가며 몇 번이나 반복했다. 연극이라고, 연극. 그 일은 우리가 상을 당하고 2년 후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외숙모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슬픈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리실 비콜랭에 대해 느꼈던 아직은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감정을 순수한 정오심으로 바꾸어 놓은 사소한 정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 사촌 누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알리사 비콜랭이 예쁘다는 것. 그것은 당시의 나는 아직 알아차릴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를 그녀에게로 이끌고 그 곁에 붙들어준 건 단순한 아름다움과는 다른 매력이었다. 아마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것이다. 하지만 눈길의 표정이 너무 달라서 한참 후에서야 나는 그들이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묘사할 수가 없다. 이목구비가 기억나질 않는다. 심지어 눈의 색깔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그 무렵 이미 슬픔이 감돌던 그의 엷은 웃음, 눈 위쪽으로 유난히 올라붙어 큰 원을 그리던 눈썹의 선뿐이다. 난 그런 눈썹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단테 시대에 만들어진 피렌체의 작은 조각상 말고는. 그래서 나는 어린 베아트리체도 그처럼 아주 둥글게 휘어진 눈썹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 눈썹은 그녀의 눈길에 존재 전체에 불안해하는 동시에 상대를 신뢰하는 질문의 표정을, 그랬다. 열정적인 질문의 표정을 부여했다.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질문이자 기다림일 뿐이었다. 나는 그 질문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 내 삶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이다. 줄리에트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었다. 기쁨과 건강이 그녀에게 광채를 주었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우아함에 비하면 외면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단번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로베르의 경우는 이렇다 할 특징이 전혀 없었다. 그저 내 또래의 평범한 사내 아이였다. 나는 줄리에트, 로베르와 함께 놀았다. 알리사와는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우리의 놀이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과거 속으로 아무리 멀리 들어가 봐도 진지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의 모습만 떠오른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두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곧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외숙모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후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방학을 보내러 르하브르로 내려갔다. 우리는 시내에 있어서 비교적 좁은 비콜랭 댁이 아니라 집이 훨씬 넓은 큰 이모 댁에 묵었다. 나로서는 뵐 기회가 거의 없었던 플랑티의 이모는 오래전에 과부가 되었다.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기질도 아주 다른 그분의 자녀들과는 겨우 안면만 있는 정도였다. 르하브르 사람들이 플랑티의 댁이라고 부른 그 집은 시내가 아니라
구렁이라 불리는 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비콜렌가가 상업지구 근처에 있어서 가파른 비탈길을 통하면 두 집 사이를 재빨리 오갈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비탈길을 달려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곤 했다. 그날 나는 외삼촌 댁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외삼촌은 집을 나섰다. 나는 사무실까지 외삼촌을 따라갔다가 어머니를 찾아 다시 블랑티에 댁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나는 어머니가 큰 이모와 함께 외출했고 저녁 때나 되어야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다.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드문 일이라 나는 곧바로 다시 시내로 내려갔다. 나는 바다 안개에 뒤덮여 음산하게 변한 항구로 갔다. 한두 시간 부두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갑자기 만나고 온 지 얼마 안 된 알리사를 불쑥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시내를 뛰어서 가로지른다. 비콜랭덱의 초인종을 누른다. 나는 이미 청계를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줬던 하녀가 나를 붙든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롬 도련님. 올라가지 마세요. 마님이 발작을 일으켜서. 하지만 난 무시하고 올라간다. 내가 보러 온 건 외숙모가 아니야.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다. 2층에 응접실과 식당이, 3층에 외숙모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문이 열려 있고 나는 그 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열린 문으로 빗줄기가 새어나와 청계참을 갈라놓는다. 나는 눈에 띄일까 두려워 잠시 망설이다 몸을 숨긴다. 그러고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 장면을 목격한다. 커튼을 쳐놓긴 했지만 두 개의 촛대에 꽂힌 초들이 쾌활한 빛을 퍼뜨리는 방 한가운데 외숙모가 긴 의자에 누워있다. 그녀 발치에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있고 그녀 뒤에 중이 제복 차림의 낯선 젊은이가 서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두 아이가 거기 있다는 게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 순진한 아이였던 나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로베르와 줄리에트는 고음의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반복해 말하는 낯선 남자를 쳐다보며 웃고 있다. 비콜랭, 비콜랭. 나한테 양이 한 마리 있다면 난 틀림없이 녀석을 비콜랭이라고 부를 거야. 외숙모도 깔깔대며 웃는다. 외숙모가 남자에게 담배를 건넨다. 그가 불을 붙여주자 그녀가 몇 모금을 빤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진다. 남자가 담배를 줍기 위해 잽싸게 달려가다 쇼울에 발이 걸린 척하며 외숙모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기가 벌어지는 틈을 타 나는 들키지 않고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이제 나는 알리사의 방문 앞에 와 있다. 나는 잠시 기다린다.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올라온다. 그 소리가 내 노크 소리를 덮어버린 모양인지 아무 대답도 없다. 내가 문을 밀자 소리 없이 열린다. 방 안이 이미 너무 컴컴해서 나는 알리사를 곧바로 찾아내지 못한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있다. 황혼빛이 스며드는 십자형 유리창을 등진 채 무릎을 꿇고 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일어서지 않은 채 돌아본다. 그녀가 소곤거린다. 오, 제롬, 왜 다시 온 거야? 내가 그녀를 안아주기 위해 몸을 숙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다. 그 순간이 내 삶을 결정했다. 지금도 이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어지럽다. 아마 당시 나는 알리사가 슬퍼하는 이유를 어렴풋이만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슬픔이 팔딱거리는 그 작은 영혼, 울음으로 뒤흔들리는 그 가냘픈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내 가슴에 이는 새로운 열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안고 내 영혼이 흘러나오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갖다 댔다. 사랑과 연민에 취해 열이, 헌신, 덕성이 뒤섞인 불분명한 감정에 취해 나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빌었고 그 아이를 두려움, 악, 삶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말고는 내 삶에 다른 목표를 품을 수 없었기에 나 자신을 바쳤다. 나도 결국 기도를 하며 무릎을 꿇는다. 나는 그녀를 감싸 내게로 피신시킨다. 어렴풋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제롬, 그 사람들 널 못 봤지? 어서 가. 그들이 널 보면 안 돼. 그러고는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엾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플랑티의 이모가
어머니와 나누던 끝없는 수군거림, 밀담을 나누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저리 가서 놀라며 쫓아내던 두 분의 심란하고 비밀스러운 표정은 그들도 비콜렌가의 비밀을 까맣게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르하브르로 다시 내려오라는 전보가 왔다. 외숙모가 집을 나갔던 것이다. 누구하고요? 어머니 대신 나를 돌보던 미스 에스버튼에게 내가 물었다. 얘야, 그건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렴. 난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단다.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그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틀 후 미스 에스버튼과 나는 어머니가 계신 르하브르로 내려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사촌 누이들과는 다음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내 머릿속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어린 내 정신이 우리의 재회를 신승화하는 일을 너무도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나는 외숙모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 어머니께 캐묻지 않는 것을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날 아침 작은 교회당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 의도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티의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를 설교의 주제로 삼았다. 알리사는 내 앞으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녀의 옆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서 내가 미친 듯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 말들이 마치 그녀를 통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목사는 우선 그 절 전체를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고는 주제를 나누어 우선 넓은 길에 대해서 말했다. 멍한 상태에 빠진 나는 마치 꿈꾸듯 외숙모의 방을 다시 보았다. 나는 드러누워 웃고 있는 외숙모를 다시 보았다. 함께 웃고 있는 멋쟁이 장교도 다시 보았다. 그러자 웃음, 기쁨의 개념 자체가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것이 되었다. 죄악의 가정스러운 과장 같은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티의 목사가 말을 이었다. 목사가 상세히 그려나가자 나는 화려하게 치장을 한 채 웃고 까불며 행렬을 이루고 나아가는 무리를 보았다. 나는 내가 그 행렬에 끼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는 걸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내딛는 걸음걸음이 나를 알리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테니까. 목사가 첫 구절로 돌아갔다. 나는 들어가려고 힘써야만 하는 그 좁은 문을 보았다. 내가 빠져든 꿈속에서 나는 그 문을 노력을 통해 예외적인 고통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일종의 아병기로 상상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하늘에서 누릴 지복에 대한 예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이번에는 알리사의 방문이 되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작아졌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모든 것을 비워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기 때문이라. 보티의 목사가 말을 이었다. 모든 고행, 모든 슬픔 너머에서 나는 순수하고 신비롭고 고결한 기쁨, 내 영혼이 이미 목말라는 또 다른 기쁨을 상상하고 예감했다. 나는 그 기쁨을 날카로운 동시에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노래처럼 알리사의 가슴과 내 가슴이 녹아드는 강렬한 불꽃처럼 상상했다. 우리는 둘이 함께 묵시록에 나오는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아이의 꿈이 웃음을 자아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단 말인가? 나는 그 꿈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여기에 혼란스러움이 있다 해도 그건 어떤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한 낱말과 이미지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문을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보티의 신부가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는 좁은 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설명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는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의 막바지에 도착했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심하게 긴장을 한 나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를 만나볼 생각도 않고 달아나 버렸다. 자부심 때문에 벌써 내 결심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곧바로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그녀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